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홍시영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또 일제 잔재입니다. 네. 적산 2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헤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 방송도 되게 재밌었어요. 일제 헌병대장 땅이 서울 한복판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 네, 그래서 적산 2탄을 해달라 하신 분들이 네. 있었는데 계속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네. 언젠가는 적산 문제도 또 하겠습니다. 네. 그때 국회에서 법도 발의되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좀 뜨거운 논란이 안건이 하나 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자료 요구하는 의원실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좀 그 다른 이야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국정감사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변화. 전범기업과 김앤장 주제가 묵직합니다. 음. 네. 제일 처음에 나온 분은 김주묵 씨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다이셀이라는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의 한국 지사장, 그렇죠. 서울 지점장 겸 한국 다이셀 코리아의 부사장. 그죠? 사실 이분이 화학 분야의 전문가고 특허권도 갖고 있는 화학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네. 2005년에 다이셀로 본사에 입사를 한 그러니까 영업부 사원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영업부 사원이 너무 기술 영업이나 이런 것도 잘하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기술 영업, 한국엔 전혀 판로가 없었거든요. 다이셀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점에서 두세 명 직원들하고 맨날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서울 지점을 만든 게 다이셀의 어떤 최초였던 거죠. 한국 그러니까 국내 다이셀의 진출. 한국 진출의 어떤 시작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시작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이셀이 뭘 만드는 회사죠? 사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네. 인플레이터라는 게 네. 그 자동차 에어백이 팍 터질 때 네. 가스를 팍 일으키는 그것도 이제 화학 폭발을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시키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화약 만드는 곳이 한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화약의 사실 주말이잖아요, 거기가. 거기서 못 만들어요? 거기서도 만들었어요. 인플레이터를 네. 만들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총포 화약이기 때문에 네. 대규모 공장이나 설비가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규제가 많군요, 이게. 규제가 많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한 그렇죠. 편인데 네, 총기자유화도 아니고. 이 다이셀을 한국에 진출할 때는 그 규제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러면서 외국 투자기업 1호라는 아주 그냥 이렇게 자랑스럽고 흐뭇한 결과물이다. 이렇게만 선전을 했었죠. 당시에는. 당시 MB가 일본에 가서 직접 그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경북도지사도 거기 자리에 참석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는 되게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약간 노동위든 뭐 어디든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회사 편을 들어준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이게 보통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함부로 빠지잖아요.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이 강제징용 소송도 똑같죠, 사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가해 전범기업 사이에 소송이 붙었는데 정부가 거기다 의견을 낸다? 이게 사실 이상하죠, 모양새가. 그러니까요. 사실 노동쟁이나 노동조합을 걱정해서 이 나라에 진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기업이 고민해야 될 거리인데 네. 그 기업의 고민거리를 앞서서 지자체가 우리가 너네 그 고민을 안 하게 해줄게 라고 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상한 게다가 법인세 다 면제해주고. 그렇죠. 네. 3년간이었던가요? 3년간. 예. 네. 그 땅도 무상인데 10년간 무상인데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특혜군요. 그 네. 총포 화약에 대한 특혜에서 그 로비 의혹이 있어서 그거는 서울지방청에서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아직도 수사하고 네, 있어요. 다이세 관련 수사는 안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전범기업이었어요, 이 회사가.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이셀이 김주묵 씨가 어쨌든 기술 영업으로 인해서 현대모비스하고 계약을 맺었고 그게 한 8년간 그 4천억이 넘는 계속 누적된 수익이 매출이 네. 쌓이면서 대규모 설비 공장까지 이제 이만한 특혜를 받고 한국에 오면서 아 이제 한국인은 정리해도 되겠다. 이런데 뭔가 그 단초를 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때가 교묘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전범기업 다이셀이 이제 공장 문만 열면 되는데 다이셀이 전범기업이네. 이게 딱 터졌던 시점과 교묘하게 맞물리고 있었죠. 사실 김주묵 씨는 뭐 다이셀이 전범기업 명단에 있는 다이셀로가 맞냐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본사에서 유족 측을 만난 적 있냐, 유족회와 접촉회와 한 적 있냐. 그러니까 마치 이걸 굉장히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를 삼았다고 해요. 사실 이제 돌아와서 다이셀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한국에 진출을 해서 공장까지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대법 판결이 나오고 한국의
강제동원 진상조사위원회가 102개 전범기업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 이제 다이셀이 들어있었던 거죠. 와,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그렇지. 지금 이제 공장 지으려고 돈 다 들여놓고 네. 이미 지금 다 올라가고 네, 있는 지금 이제 공장. 문만 열면 되는 시점에 우리도 날리게 생겼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죠. 현대모비스에 안정적으로 지금 에어백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고. 자동차 부품을 하나라면 그 자동차 기종이 다시 바뀔 때까지 몇 세대가 바뀔 때까지 10년에서 15년은 그 부품을 써야 된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랑은 꼭 기술 영업을 했을 때 그 기술을 따낸 사람이 없어도 이게 계약 유지가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근데 같이 다이셀하고 그 상황을 걱정했던 게 김앤장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이셀이 한국 진출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본 게 김앤장과의 법률 자문 계약이었고 그때 그 법률 자문 계약을 같이 하면서 일본 사람 가운데서 통역을 하고 김앤장을 안내를 했던 사람이 김주묵 씨였습니다. 그것도 참. 그러니까 한때는 김주묵 씨가 다이셀과 김앤장 사이에 어떤 가교였던 가교였던 건데 막상 자신이 해고되고 나서는 김앤장이 적으로 돌변한 거군요. 다이셀과 한편이 돼서. 김주묵 씨는 당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영천에는 우리가 작은 공장만, 설비 공장만, 글로벌 기업에서 설비 공장만 둘 거니까 20-30명 규모의 법무법인을 좀 괜찮은 법무법인을 알아봐 달라. 김주묵 씨한테. 그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컨펌하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그거를 알아봐서 한 3개 정도 그 법무법인을 올렸대요. 근데 그 갑자기 일본 본사에서 아, 한국은 무조건 김앤장을 하라고. 그래서 다시 김앤장과 사실은 그럼 돈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김앤장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김앤장 본사에 갔었다고요. 근데 간 날도 사실은 여기 김앤장이 특이한 게 다른 대형 로펌은 법무법인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그렇죠. 합동법률사무소라고 법률 해서 사무소죠, 여기. 네, 민법으로 보면 이게 조합이고 세법으로 보면 이건 개인 사업자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요? 네. 좀 몰랐던 다 로펌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팀제로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네. 주로 뭐 건설팀, 무슨 팀에서 그 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주로 그런 사건을 맡는. 여기는 프로젝트로 많이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으면 맞춤형으로 기업이 속해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소송들을 적격자들을 다 요소에서 골라와서 뽑아왔어. 네, 파트너 변호사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주니어와 시니어 변호사는 그냥 다 개인. 필요 적재적소에. 근데 그날도 일본 다이셀에 가서 본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다이셀의 어떤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뭐 어떤 상황들 여기서 우리가 법률 자문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거를 완전 100% 일본어로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했대요. 그 앞에서. 거기에 다들 입을 떡 벌어져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랬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맨파워와 영향력. 네. 여기서 나오네요, 진짜. 사실 제가 예전에 김앤장하고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 몇 년 됐는데 이제 제가 보도에서 쫓겨나서 의뢰 시절에 네. 회사의 소송 업무를 하나 담당한 게 있었어요. SI 업체랑 이제 계약이 틀어져가지고 그 업체랑 소송이 붙었는데 김앤장을 저희가 선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일은 정말 잘한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모여있구나 정말. 근데 이제 일을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런 이익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또 그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김앤장이 좀 그런 논란이 많이 휩싸였죠 사실 지금까지. 그 전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소송에서 이제 국익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자신들의 이제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법률적인 그런 좋은 머리를 썼다는 것에 약간 사회적 재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전범기업 사건이 사실은 대표적인 거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예. 이 강제 동원을 당해서 피해를 입고 수십 년간 그 한을 풀지 못한 수많은 피해 또는 유족들이 있는데 그 유족들 편이 아니라 가해 전범기업들의 편에서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대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범기업들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겠지만 이건 정서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나 과연 정당할까? 이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15개 중에 10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15개는 2018년 10월에 아주 어렵게 그 일본 제철에서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됐을 때 15개 정도였고 지금은 31개까지 16개 소송이 늘었어요. 그때 희망을 발견하고 네. 근데 지금 16개도 사실은 뭐 원고만 다를 뿐이지 기존의
김앤장이 대리했던 전범기업 소송들이기 때문에 전 거의 갔다 김앤장이 오고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고는 있어요. 다르지만 피고 기업들은 다 고전범 기업들. 그렇죠.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이 김앤장과 이 전범기업 간의 이걸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앤장 변호사들이 능력 있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머리만 좋고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잘하고 법률 문구를 잘 해석을 하고 코치만 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파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파워는 뭐냐면 정말 많은 전관들을 자기들이 다 쓸어 담다시피. 그러니까 이번 요것만,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서 얘기도 못 하겠지만 네. 요것만 봐도 이 강제징용 이 소송 우리가 사법농단까지 이어진 이것만 봐도 거기 보면 유명한 장관, 전 장관 고문이었잖아요. 네. 2011년도부터 고문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 2011년부터 고문이었지. 박근혜 정부 때 외교 장관으로 갔던 윤병세 장관도 네. 같이 고문이었고. 원래 유명한 장관이 그때 당시 요 대응팀에 있었어요. 그렇죠. 강제징용 강제팀에 팀에 네, 있었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거 윤병세 장관도 장관 되기 전에 고전범 이미 있었고 이런 전직 그 외교 라인의 수장들을 갖다 다 자기 회사에다 갖다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이게 시점을 보면 이게 시점을 정확히 좀 봐야 되는데 원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는 이명박 정부 때예요. 2012년이죠. 네, 이명박 정부 때 5월 달인가 파기환송 나서 이게 파기환송으로 이제 그 2심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권이 바뀐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김현장 고문으로 있던 윤병세 씨가 인수위로 넘어가요. 네, 인수위로 인수위로 넘어가고 네. 인수위에서 장관까지 간다고요. 네. 그 시점을 딱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김현장 고문이 인수위 갔다가 장관이 돼요. 당시 같은 고문이었던 김현장 고문이었던 유명한 장관이 2013년 1월 달에 미쓰비시 고문하고 회동을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요. 네. 그래서 윤병세하고 이제 곧 장관 될 사람. 네. 장관 될 사람. 인수위 출신. 네. 인수위까지 했어. 완전 박근혜 매니아. 그래서 외교 라인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유명한이 저 미쓰비시 그 누구예요? 전범기업의 고문. 이게 옛날에 그 사람이 한국 대사도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무토인가 그 사람이에요. 무토대사. 네. 무토 대사를 네. 둘이 만나게 해줘요. 둘이 뭔 얘기를 했겠냐고. 이 얘기 안 했겠냐고. 네. 이럴 정도로 김앤장은 자신들이 그냥 머리를 잘 쓰고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잘한 정도가 아니라 뭐 로비에 가깝네요. 옛날 그 기라상 같은 사람들을 막 데려다 놓고 영향력을 행사해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에서 공개된 김앤장 내부 문건을 보면은 아예 대놓고 그 점을 홍보하잖아요. 김앤장은 전직 장차관 등 막강한 맨파워를 보유하고 이 맨파워를 동원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건도 실제로 이거 사건도 보면 네. 외교부 진짜 이 사법농단 사건이요 조금만 공부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화가 막 끓어요. 이거 잘 아실 거예요, 홍 네. 기자도. 저도 좀 약간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외교부 입장이 그냥 그대로 전범기업 입장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유명한 윤병세, 김앤장 이 대리하는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데서 고문들이 그대로 외교 사실상 라인에 그냥 한 몸이니까.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개된 그 문건 하나 있잖아요. 그 저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 업무 네, 예, 예. 네.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심지어 이 건과 관련해서 개망신당하지 않도록 하라. 빨리 정부 입장 내라. 법원에 가서 빨리 정부 입장 내라. 그 정도면 거의 협박이네요. 거기에 그 업무 일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제가 지어서 하는 말도 그 이미 공개된 문건입니다. 거기 업무 일지에 그때 당시 외교안보 수석의 문건에 이 건과 관련해 개망신당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나온 표현이 국격을 거론했죠. 이게 국격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국격. 이 정도입니다. 김앤장의 파워가. 네. 사법농단 사건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요. 김앤장에 대해서 와 이거 살 떨려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보다 보니까 뭐 방송의 기사에도 이제 그 표현이 나오지만 도대체 누가 김앤장 고문이고 누가 외교부 장관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유명한 윤병세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그 점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전관들 네. 예,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이제 권도혁 국토부 장관 얘기가 나오죠. 이 권도혁 국토부 장관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맞아요. 국토부에서 1급까지 올라갔다가 도로공사 사장 나갔다가 국토부 차관이 됐어요. 차관 끝나자마자 김앤장 고문으로 갑니다. 한 달에 2,500만 원씩 받고 김앤장 고문을 해요. 장관이. 장관이 장관이 됐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00만 원이 고문료가 뭐겠냐고요. 사실 그게 국내 최대 로펌에서 가장 자랑하는 점이라는 게 사실 쪽팔린 거죠. 그게 어떤 법률가가 법률 대리인이 우리가 이렇게 고위 장차가들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인력풀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는 저는 정말 취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확인된 강제징용 피해자는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까지 소송을 한번 제기해봐서 10년 동안 결과도 안 나오는 그 소송을 끌고 간 사람들은 15건밖에 안 돼요. 근데 김앤장이 있었으면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조사위에서 나왔는데 소송은 15건. 김앤장이 없었으면 강제징용 재판 이렇게까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김앤장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그 한 변호사가 물론 개인적 친분도 있었다고 하지만 김앤장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양승태 씨가 대법원장실에서 그게 2013년 3월 달 일입니다. 2013년 3월에 김앤장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한 변호사죠. 만나줬겠냐고. 반대로 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양승태와 독대할 정도의 그럼요. 전관이고 친분이 있으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김앤장 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 그 만난 자리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장이 했단 말도 이미 법정에서 다 공개됐잖아요. 그때 이런 말이죠. 그 한 변호사 만나가지고 야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대충 그때 상황을 이렇게 한 겁니다. 빙의해서. 이거 더블컷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한 이거 거. 번역이냐 번역. 제 뇌피셜입니다. 그 내용 골격은 똑같고요. 법정에 이미 다 공개된 사안이니까. 근데 아니 그때 그 대법원 그 주심 대법관이 나한테 귀뜸도 안 해줬어. 라고 말해. 귀뜸도 안 해줬어. 야 이거 근데 이런 판결 이거 적정한 거야?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적정하냐? 그리고 나한테 귀뜸도 안 했다면서 그런 식의 대화를 오갔다는 게 이미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 했던 말이죠. 2013년 3월에 한 변호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서, 그것도 대법원장실에서. 네. 주심 판사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부가 대법원장이 기뜸도 안 하고 이 사건을 돌려보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전원 합의체로 부여해버리잖아요. 네. 네. 이젠 다모에서 논의해보자. 다모의 사자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부 선고 판결을 뒤집으려면 다시 회부해야 되거든요. 전원 합의체로. 그래서 회부하려고 그게 필요했던 거죠. 명목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김앤장이 도대체 어떤 데인지 와 진짜 살벌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앤장이 지금까지 대리했던 사건들을 대충 좀 찾아보니까 저는 유명한 사건들이 많죠 사실. 론스타.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서 론스타 측을 대리했고. 정말 그 전형적인 해외 기업이 쉽게 말하면 그런 사모펀드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타로 먹튀를 하고 간 가장 대표적인 국부 유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맞네요. 맞아요. 옥시 렉시 옥시. 백힌저의 네. 영국 본사를 대리했습니다 김앤장이. 아, 당시 법정에 이 옥시 렉시 백히저트 영국 회사 측이 제출한 논리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 아니라 황사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재벌들 소송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한화 김승현 장의 아들 폭행 사건에도 아, 네. 그 사건 기억나요? 김앤장이 나오죠. 김앤장 그 네.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가 사남인가 네. 삼남이죠. 삼남이 그 변호사를 김앤장 신입 변호사 한 10명 정도 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제 네. 술 마시고 이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때렸다는 거죠. 네, 3명을 때렸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결국은 그 김앤장 피해 진술을 경찰서에서 우리가 욕을 했다 뒤에서 아들을 사실 맞을 짓을 했다. 맞을 짓을 했다. 네, 우리 맞을 짓을 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진술했죠. 사건은 그렇게 그렇게 보면 봉화됐죠. 먹이 사슬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천하의 김앤장 김앤장도 변호사도 재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반송을 여러 번 시키면서 아, 이 저는 그 재판을 부분이 제일 화났어요. 지연시켰잖아요. 네. 너무 치졸한 것 아, 같아요. 내가 거기는 내가 네. 주차장. 주차장 거기 부분은 네. 그 진짜 허이로 아나운서가 그때 막 어이없다 막 이런 네. 표현할 때 제가 방송이라 방송이라 이 험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험한 말 해버리면 이제 징계받으니까. 그래서 험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네, 욕 나오죠. 어우, 진짜 막 욕 나오더라고. 욕 그냥 나와요. 진짜 방송이지만, 야, 이 나쁜 놈들아.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 거기서 딱 든 생각이 법률 기술자. 와, 그렇죠. 참.
기술 들어간 거죠. 네. 기술 들어간 그거 거. 한 줄 빠진 거 딱 잡아내서 반송시키고 그거를 10개월 10개월 걸렸어. 끌고. 그러니까 지금 조승원 기자도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방송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재판을 이만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건 피해자들한테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도 통계 보셨지만 2011년만 해도 17,000분 정도가 생존해 계셨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2020년 현재 3,000명? 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9년 만에 14,000분이 돌아가신 거니까 만약에 이 추세대로라면은 한 5년만 또 한 3, 버티면 4년 후에는 원고가 남아있지 않은 소송이 되는 거예요. 어, 이 소송은. 그럼 이제 덮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건 진짜 인권 침해네요, 이 자체로. 반인도적인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면 원치 않는 결론이든 억울한 결론이든 결론은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어쨌든 재판에서는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오케이, 그럼 일단 잊을 건 잊고 아니면 더 싸울 건 더 싸우고 뭐 이제는 사회운동을 하든 뭐 이렇게 가자라고 그 결정조차 못하게 희망 고문을 계속 시킨다는 게 어떻게 이길 수도 있을 거야 이 사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소송 기사에도 당사자들은. 나옵니다만 일본 전범 기업들의 태도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처음 제기되고 나서 한동안 전범 기업들은 눈치를 좀 봤습니다. 사실. 아, 이거 사실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배상 책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피해자들과 협상에도 나섰고 근데 결정적으로 틀어버린 거는 사실 뭐 김현장도 있지만 그 뒤에 양승태. 아베 정권. 아베 정권이 아예 그 전까지 이제 소송이 제기되면 송달은 해줬어요. 근데 아예 송달 자체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전범 기업들에게 니네 대응하지 마. 아예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닫아버리죠. 그게 이제 수출 규제 사건이 이제 그렇게 촉발되는 거죠. 예. 사실 김현장이 좀 이런 책임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책임을 물려면 정말 한일 관계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상 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 이후에는 아예 외무성에서 그 헤이그 협약에 따라서 송달, 국제송달, 국제법상 송달을 해야 되는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회사에 전달조차 안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데 스가 아베 정권의 이불이라고 불리는 네. 스가 총리의 관방장관이 총리가 시작돼서, 됐고. 네.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아베의 친동생이 됐죠. 그리고 또 내각의 그 20명 중에 거의 그 10명 이상이 그대로 아베 내각 출신. 유임 네. 내지는 이제 자리 바꾸기 네. 정도에 그쳤다는 걸 보면서 딱히 나아지진 않겠구나. 좀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수출 규제 문제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저는 뭐 김현장 그리고 외교부 그다음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 우리 법원 요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그렇게 막 물론 아베가 뭐 강경한 이런 우익의 어떤 그런 걸 끌어오긴 했지만 계속 걔네들이 수출 규제하면서 우리한테 막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나갔느냐 얘기할 때 너네는 앞에 말이 다르고 뒤에 말이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했었거든요. 김현장의 그런 어떤 파워에 의해서 외교부 다 입장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게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거의 입장이 됐었잖아요. 전범기업 편에 거의 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격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부 자체가 그런 식의 입장이었다고요. 그리고 재판 지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지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재판 결과를 아예 뒤엎어보려고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였다고요. 그렇죠. 이건 지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고 양승태 대법원과 그러다가 질질 끌다가 촛불 맞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촛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김현장의 이런 그 미쓰비시나 이걸 통해서 김현장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미쓰비시나 여기다가 야 이거 사건 잘하면 뒤집을 수 있어.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계속 이런 식의 입장이란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일본 정부에 안 흘러 들어갔겠냐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볼 때 이거 뒤집혀 그렇죠. 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한국의 사법부도 한국의 저 사법부도 판결 저 잘못된 건데 저 뒤집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 대법원장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고 촛불 나오고 정권 바뀌고 하면서 이쪽에서 딱 이렇게 나오니까 네. 야씨 니네는 뭐야.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아베 있었던 정권 거예요.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잘 잘못된 해결이 판결을 되게 뭔가 제대로 뒤집으려고 뒤집으려고 하고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다가
이게 딱 안 되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이거였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신호를 준 거죠. 아베 정권에게. 그러니까 그런 아베 정권에 이 사건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누가 줬냐? 김앤장, 외교부, 박근혜 정부 이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당시의 사법부 네.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않았고 물론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외교부도 달라진 건 없죠. 여기서 뭐 더 나아가거나 뭐 일단 뭐 한일 관계가 그 경색된 국면도 있겠지만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에도 비서관 출신에도 여전히 김앤장 출신들이 그리고 여전히 고위직 각 부처에 있는 고위직의 김앤장 출신들이 포진돼 있고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끊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이 관료들 뭐 때로는 이제 개혁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개혁의 최후 몸부림을 치는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국토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관료들의 기본적인 태도들. 아니 그쪽 입장에서 공무원들 중에 이제 고위 관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바뀐다. 네. 난 여기서 정년 때까지 있든지 아니면 영전해서 다른 데로 간다. 이거다 보니까 예,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사실 아까 이제 아베 정부의 그 수출 규제 얘기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몇몇 보수 언론들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이제 죽었다. 우리는 부품화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 이런 그 규소였죠. 불화수소하고 불화수소. 예. 불화수소였죠. 제일 큰 게. 불화수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출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기업은 다 죽는다. 반도체 사업 무너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같이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당시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국산화 추진하고 있다고 할 때 그쪽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나왔죠. 일부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국산화가 이미 끝났고 그리고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대체재들을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가져왔고 국산도 지금 개발이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다 됐다고 하니까 고마운 거죠 뭐. 이거는 차라리 뭐 지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지만 우리는 땡큐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 문제는 무슨 캐캐묵은 역사적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저는 민족 감정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인도주의적인 문제죠 사실. 이미 90을 바라보는 노인네들이 됐어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젊은 시절에 끌려가서 전쟁 범죄에 동원이 됐던 분들이 임금 한 번 못 받고 얻어맞고 고국에 돌아와서 피해를 호소할 길도 없었는데 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렇지. 이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국적을 떠난 문제잖아요. 저는 한일 양국 모두가 이런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좀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이분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해법을 같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앤장의 한마디 한다면 네. 정말 회사와 기업을 이익을 대변한다면 합리적인 대변을 하세요. 한국 대법원에 냈던 사법 판결을 뒤집어서 이걸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지 마시고 이 판결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건지 그걸 조언하세요. 그게 진정한 법률 대리입니다. 근데 그건 돈이 덜 드니까. 돈이 그네. 그건 돈이 덜 되잖아. 그러니까 이 김현장 보면 저희가 아까 옥시 영국의 래킷 벤키저 뭐 이런 회사나 아니면은 론스타나 또는 전범 기업들이나 뭐 김현장이 특별히 나쁘고 뭐 반인륜적이라서 이런 것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변호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인 거죠 사실. 지금 뭐 전범 기업에 배상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겠어요? 아니면 그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그 회사들이 돈이 많겠어요? 자명한 거죠. 네. 좀 씁쓸합니다만 우리 김영국 팀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이런 거는 정부 간에 진짜 좀 이분들을 어떻게 좀 구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신속한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 편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소송 얘기 해야죠. 저와는 아까 상관이 빠져서 없는 좋아하시는 아니, 거예요. 저와는 상관이 없는 저도 얘기이기 상관은 때문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개인한테 나누시죠. 들어온 거니까 네. 소송 당사자들께서 말씀 나누시죠. 네, 소송 당사자로서 아니 근데 뭐 소송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사실 좀 무덤덤해요. 그리고 뭐 팩트가 틀린 보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근데 소송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특정 소송이 당 들어오면 사실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소창축 읽어보고 이건 좀 약간 비참고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은 소송이 있고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싶은 소송이 있는데
굳이 제 감으로 따지자면 이번 소송은 후자. 후자죠.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특정 정당 내지는 MBC는 이미 그 정부 부처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농림수산부. 네, 농림수산부가 MBC를 명예훼손 건 네. 적이 있죠. 그럼 도대체 그 명예를 훼손당한 농림수산부는 누구냐? 네. 라는 이제 또 법적 쟁점이 있었고 결국은 다 이제 무죄 판결로 끝이 아마 이번 났는데 소송도 그 원고 적격 문제부터 먼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소송 재판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제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당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나? 게다가 이번 소송에서 이번 기사에서 저희가 다룬 거는 뭐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 나쁘다가 아니라 소속 의원들, 개별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이해충돌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얻은 건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감시했는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나 뭐 송원석 의원이나 이런 개개인들이 아니라 당이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그 점이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 소송의 대상이 됐던 바로 그 보도가 큰 상을 받았어요. 네. 저희가 사실 그 시리즈 4편을 다 묶어서 응모를 했어요. 영상에. 그러니까 팀장의 아이디어였나요? 그렇죠. 수상 브로커 같은 예. 그 맨 처음에 이제 주호영 의원 다뤘던 보도,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문제. 네네네. 오늘도 잠깐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보도. 네, 마지막에 국토부 관료들 문제, 기재부 관료들 문제, 이걸 다 묶어서 4편을 같이 냈는데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제14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큰 상이에요. 네. 정말 우리 김앤조 이 두 분의 노력으로. 저야 뭐. 아니요, 뭐 저희는 한 거 없고 이제 기자들이 기자들. 고생하죠. 그러니까 이 김앤조가 기자들의 등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네, 그 상을 이렇게 쏙 뽑아내시는. 아우. 이재선 기자 그리고 박진준 기자, 네. 그리고 이동경. 이동경 기자 이렇게 3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예. 저도 뭐 어쨌든 함께 합류하고 나서 또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큰 상을 받으니까 너무 좋고. 그렇죠, 우리 한 식구잖아요. 아 그럼요. 소송도 이제 같이 나가고. 일단은 뭐 이번 거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근데 아까 그 우리 조승원 기자가 저를 바라보며 너도 조금만 기다려가 빈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구나. 다음번에 이제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소장을 받고서 네. 얼마 안 있다가 또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 지금 그림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예. 네, 찹쌀떡입니다. 오. 왜 진행자는 구경도 못했죠? 사무실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니 보통 그러면 연락 줘서 너도 와서 좀 같이 먹자 뭐 이런 게. 그거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제가 실수했군요. 이 예. 시청자분께서 예, 예. 스테이트 팀 너무 고생하신다고 힘내시라고 어. 찹쌀떡을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이 찹쌀떡의 가액이 얼마일까? 그렇죠. 예. 그랬더니 96,000원이더라고요. 김영란법에 10만 원 이하는. 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10만 원까지 신고 대상이 아니고 네, 네, 받아도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 잘 받았고 저희 기자들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허일 아나운서 빼고. 예.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맛있었나요? 네. 홍 기자 먹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네요. 제가 두 개를 먹었는데. 팀장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진짜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 먹고 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본방도 꼭 사수해 주시고요. 예. 네.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더 깊이 있고 진지하고 한국 사회를 좀 더 밝고 진보된 방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보도들 많이 발굴해내겠습니다. 저는 독한 얘기 재밌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